1월 1주차 수업이고요. 고2 전반부 수업인데 제가 신규생 친구는 아직 전달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다음 주부터, 짝수주니까 다음 주죠? 네,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보십니다. 모의고사 보시는데 필요한 교재 말씀드렸죠. 고3 모의고사 교재를 사오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사서 모의고사 본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거 가지고 등원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오늘 나갈 건 뭐냐면 일단은 테스트, 잠깐만요. 왜? 어떤 걸 제출했어? 아예 데스크 선생님 제출을 했어? 아니면 그 과정집에 있지 않나요? 몇 쪽이지? 55쪽? 아니, 그거 말고. 책 있는 거 있지 않아? 그 독서 너가 못 풀어왔다는 그 프린트 있는데. 그걸 저기다 내고 왔다고? 일단 갖고 와. 자, 그래서 오늘 뭐 나갈 거냐면 테스트지 55쪽에 있는 거 간단하게 풀이할 거고요. 그리고 그 독해의 원리 진도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과정집에 있는 내용이랑 독해의 원리 진도 나갈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 서경별곡이 겹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거 나간 다음에 바로 독해의 원리를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과정집에 있는 한용운 시 풀이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18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자, 속담이야 뭐 걷어주는 문제죠. 같이 할게요. 일단은 18번.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운다. 가나다 중에서 어떤 거죠?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운다. 시킨다. 다은아. 가나다 중에서 어떤 거야? 다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둘러 말해도 알아듣는 거. 기둥을 쳤는데 밑에 있는 대들보가 바닥이 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고 한다. 예쁘다고 한다라는 얘기죠. 민준이? 가죠. 그렇죠? 어버이 눈에는 제 자식이 다 예뻐 보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당연히 그거죠.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아주 빠르게 먹어치웠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죠. 나죠. 음식을 급하게 먹어치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사법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대시가 쭉 나와 있는데 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다.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요. 일단은 먼저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하고 22번 쓴 사람 작자가 동일합니다. 누구냐? 한용운 시인입니다. 한용운. 자, 미리 얘기를 할게요. 오늘 뒤에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용운의 직업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일단 1번 직업이 뭐겠어요? 시를 썼잖아. 시인이겠지. 1번은 시인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통과 고난의 시기?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그럼 일제강점기 때 중에서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크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 있는 거 있고 하나 더. 이 사람은 직업이 3개야. 자, 하나 더 있지. 이 사람이 믿는 종교가 있어. 뭘까? 종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 종교. 개신교 있고요. 하나 더. 우리나라에서 엄청 토착되어 있는 종교가 있잖아. 불교지. 그치. 봐봐. 이 사람은 승려입니다. 3번째 직업이 있어요. 승려예요. 그거를 알고 계시면 이 한용운이 가지고 있는 시를 해석을 할 때 임이라는 소재가 되게 많이 나와. 그 임이라는 소재를 3가지 방향으로 나눠가지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2개 시는 모두 한용운이 쓴 건데요. 첫 번째 시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시고요. 두 번째 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님의 침묵입니다. 네, 이런 시들인데요. 일단은 형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재라는 건 더 이상 불씨가 타오를 수 없는 남은 찌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기름처럼 다시 활발 타오른다. 그러니까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말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그치? 서로 모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연아, 무슨 법일까요? 서로 모순되어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게 같이 오는 거. 뭘까? 그렇지. 역설법이야. 대표적인 역설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다시 기름이 돼서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알기 쉬운 소재가 나왔습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등불은 어떤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봤을 때 희망의 이미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두운,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밝게 비춰주는 대상을 우리가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수사법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약한 등불입니까? 약한 등불이라고 하는 정답을 정해놓고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알면서 물어보는 거. 이쪽 현서. 자, 알면서 묻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일부러 물어봐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법이 있어요. 서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요. 내용상에는 그렇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방금 전에 한용운 시인이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멈추지 않는, 뭔가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어. 근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본인에 따라가 좀 다를 수가 있어. 만약에 그냥 시인의 관점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사랑으로 봐도 돼요.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될까? 그치지 않는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 사실 보통 이거는 3번으로 많이 해석하는 시예요. 자, 승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에 대해서 신앙심을 가지는 거지, 따지자면. 신을 끝없이 갈구하는 거야. 신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뭐 하냐. 자, 도리, 진리를 찾아간다, 구한다 라고 해서 좀 어렵게 구도라고 합니다. 그 그림에서의 구도랑 다른 거예요. 얘는 도리를 구하다, 신적인 신앙심을 구하다 라고 해서 구도적이라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럼 부처님에 대한 의지, 불교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보여준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런 내용이고 수사법은 끝났고, 그 다음에 님의 침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님을 갖다가 시인으로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님을 갖다가 독립운동가로 봤으면 조국이 되거나 광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님을 만약에 승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님이라고 했을 때 님 방금 전에 세 가지로 해석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얼마나 그 님에 대해 찬양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하세요. 향기로운데 말소리에 귀가 먹을 정도다. 포인트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귀가 먹을 정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얼굴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내가 눈이 멀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뭐 아름다운 거나 그 좋은 걸 봤을 때 우리는 뭐 귀가 뚫리는 것 같다, 눈이 개안되는 것 같다, 눈이 씻기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지.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데 뒤에서는 부정이 나왔어요. 앞에서는 아름답다라고 얘기 다 해놓고, 꽃답다고 얘기 다 해놓고 뒤에서 부정이 나왔다고. 이것도 똑같이 무슨 법일까? 역설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긍정하고 부정이 같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역설법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가서, 자, 이렇게도 보는 견해가 있어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귀먹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아름다워도 눈멀게 할 수는 없어요. 작은 걸 크게 표현하는 거야. 자, 현서야,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 작은 걸 크게? 과장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또 이거.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여기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겠죠? 자, 말소리인데 향기롭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건 아시겠죠? 두 가지의 심상이 같이 쓰여졌으니까 공감각적 심상까지는 아실 거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셔야겠죠? 말하고 싶은 거 향기롭다야 말소리야.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거 향기롭다야 말소리야. 말소리지. 그러니까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가 포인트니까 거기서 출발을 하셔야 돼. 그러면 뭐의 뭐뭐화? 청각의 후각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쓸게요. 청각의 후각화. 청각의 후각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23번 김광석의 성북동 비둘기, 이거 중학교 때 하는 시죠. 자, 이제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이 새라고 하는 것이 비둘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도시에서 쫓겨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랬을 때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낳지 못하는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결국에 비슷한 의미죠. 여기 있는 거 반복되는 거니까 그대로 갑니다. 반복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지금 비둘기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존재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거를 순차적으로 이것도 잃고 이것도 잃고 이것도 잃었어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층이 쌓인다. 점층법도 언급 가능합니다. 예. 그런 새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24번에 볼게요. 이거는, 자, 한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그 다음에 밤새 정분 마음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이라고 했어요. 자, 크게 봤을 때, 뭐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비슷한 구절이 서로 대응해서 같이 오는 거 뭐라 그러지? 대구법이라고 하죠. 그쵸? 자, 그러니까 대구법 하나 가져가 주시고, 물론 아니었으면 면만 보면은 반복법도 가능은 합니다. 대구법이 근데 좀 크긴 해요. 그 다음에 앞에 봤을 때 고집 센 비, 그 다음에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 자, 비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도 감정 없습니다. 정분 쌓지 않아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의인법이죠.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어렵진 않네요, 얘는. 자, 그 다음에 25번, 얘도 어렵지 않네요. 나는 술 취한 것처럼 흥그러워진다. 그러니까 흥겨워진다라는 거야, 그치? 술 취한 가치처럼 듯이 직유법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림자가 웃음의 앞장을 선다. 그림자가 어떻게 웃습니까? 의인법입니다. 그죠? 앞장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법.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 수업에서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냥 굳이 칠판의 뜻은 쓰지 않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름 26번이랑 사실 28번이 세트인 것이죠. 자, 우리 중세국어 작년이네요. 벌써.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자, 여름 무슨 뜻이죠? 열매. 얘가 열매죠. 그렇죠? 그럼 진짜 리얼 서머는 여름이죠. 자, 그럼 벽계수는 어떤 물? 푸른 시냇물, 풀을 벽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가람, 자연, 자, 가람, 강입니다잉. 가람. 자, 그 다음에 땅, 이거는 아시죠? 이렇게 읽는 거 어두장군이니까. 예, 땅이죠. 그 다음에 끝, 몇 개 모를 것 같은 것만 썼어. 그 다음에 촛, 뒤엔 사실 불이 많이 붙어요. 촛불, 이렇게 얘기하죠? 촛불이에요, 촛불. 그 다음에 녹양방류, 얘는 좀 알아놔야 돼. 왜냐면은 고2 때는 좀 어려운 문학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고전시가 할 때 녹양방류가 많이 나와요. 자, 이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버들 양자에 버들 유자예요. 네, 그래서 얘는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하, 모랑 모? 안개와 노을, 안개 연자, 연기, 하, 노을 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즈을 원래 형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가지고 연철 이어졌게 해갖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즈 자체는 무슨 뜻? 모습. 아마 오늘 수업할 때 나올걸요? 예, 모습. 자, 그 다음에 36번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얘는요, 여기 안에 못 씁니다. 자, 못 쓸 것 같아요. 얘는 코넬 노트에다가 따로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쓸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간단한 것 정도는 제가 그냥 교과서에 바로 필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본인 코넬노트에 써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다 할게요. 자, 음운 변동의 종류 4가지를 쓰고 예시를 쓰시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음운은 저번 시간에 우리 과정지 풀이할 때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음을 모르는 사람 없지. 자,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어디에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 끌지 않을게요. 자, 얘네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음이랑 모음을 흔히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기현, 니은, 아야, 어여, 오요, 오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변동되는 걸 우리가 음운 변동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음운 변동의 정확한 정의를 1학년 1학기 때 약 1년 전에 했던 걸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음이나 모음 같은 애들이 변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 변동하는 걸까? 발음할 때 변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의 편의, 발음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발음을 바꾸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냥 조건이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음운 변동은 표기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만 몇 개의 친구들은 적용하는 게 있다. 그래서 표기에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말이죠. 다시 표기에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들어두세요. 두음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음 탈락이라든지 아니면 리을 탈락 이런 애들은 표기에까지 적용을 합니다. 제가 굳이 쓰진 않을게요.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요. 자, 음운 변동은 그래서 발음에서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디테일은 기억 안 나도 뭐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냐면 음운 변동에 4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그게 뭔지 정도 명칭은 알고 계셔야 된다. 4가지 나올 수 있지? 자, 어떤 게 힌트 드릴게요. 어떤 A라고 하는 음운이 다른 B라고 하는 음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2글자로 바뀌었다. 교체라고 해요. 기억해야 돼요. 교체. 왜냐면 수능에는 그냥 너희들이 이거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의고사에 나오니까 한 문제 정도씩. 자, 교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춰보세요. A라고 하는 것이 음운이 있었다가 공표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 나가는 거예요. 탈락이라고 해요. 교체, 탈락. 그 다음에 어떤 음운이 이제 없었는데 A만 있었는데 뒤에 가보니까 A 플러스 B 새로운 음운이 생겼어. 추가가 됐네. 추가 좀 다른 말로 첨가. 좋아. 첨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랑 B라고 하는 음운이 있었는데 걔가 아예 다른 애가 됐어. 합쳐져 갖고 하나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의 축약이라고 해요. 다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은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쓰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까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간단하겠습니다. 다 쓰면 또 이거 1시간 해야 되니까. 교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 기본이 되는 거. 자, 우리 종성의 발음은 7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음절의 끝소리에는 7개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죠. 이런 거를 저 줄였을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만약에 모르시겠으면은 따로 추가적으로 필기하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7개 어떻게 외우니? 대표적인 방법으로 무슨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로 외우지. 그러니까 얘네들만 표기상에 플러스 발음상에 발음이 이렇게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네들만 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자, 코에서 소리 나는 걸 우리가 자음에서 뭐라고 하죠? 코에 소리 나는 거 비음이라고 하지. 자,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거를 우리가 비음화라고 얘기합니다. 비음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비음화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긴 하나 제일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파열음 고디바가 저는 고디바라고 외울 때 자, 고디바가 뭐 나미를 만나서 오나미가 되는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비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떠올려 보세요. 외웠던 거거든요. 자, 이런 비음화가 있고요. 비음이 있으면 그 자음 체결 밑에서 흐르면서 나는 소리가 있잖아. 뭐라고 하지? 흐르면서 나는 소리. 흐를 유음이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유음으로 바뀌는 것을 유음화라고 해요. 유음화는 좀 어려운 거 쓸까요? 자, 순행동화하고 역행동화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비음화 하고 밑에 유음화 쓰면 유음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영향을 주는 걸 역행동화라고 하죠. 역행동화 들어두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 위치 바뀔 수도 있어요. 리을 뒤에 이렇게 니은이 왔어. 그래서 리을이 니은한테 영향을 줘서 최종 형태 리을로 이렇게 변하는 게 있어. 이거는 얘가 얘한테 순차적인 순서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순행동화라고도 하죠. 예. 여튼 이렇게 유음이 되는 걸 유음화라고 하는 거고요. 자, 유음화, 비음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중세국어 할 때까지도 너희들한테 나오는 게 있죠.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이 되는 것. 특히 경국음. 경국음이 되는 것을 국외음화라고 해요. 그죠? 국외음화. 그래서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기억나시죠? 디귿, 티읕이라고 하는 애가 치조음쯤에 해당되는 이 친구들이 뭐를 만나서? 이 모음을 만나. 근데 이 모음이 조건이 있어. 어떤 형태에서 형식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애들이 와야 돼. 그리고 나서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지읒, 치읓을 변하는 거. 이해돼?
그래서 이런 애들 이 국외음마죠. 그죠? 네, 국외음마가 이제 중세국어엔 적용이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교체 하나 더 있죠. 쌍자음, 쌍받침이 아닌 것이 쌍받침이 되는 거. 쌍받침의 다른 표현 된소리라고 하죠. 된소리가 되는 거라고 해서 된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얘도 정말 다양한 이제 공식 한 4-5가지 정도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만 써볼게요. 첫 번째 것만. 뭐 이런 거죠. 고디바가 뭐를 만나서 고디바 사자. 저는 외울 때, 여러분들 외울 때 이렇게 시키거든요. 자, 고디바 사자가 뭐가 된다? 꼬, 빠, 싸, 자. 아이고. 다시. 꼬띠빠싸짜 이런 식으로 된소리화 되는 게 된소리 대기죠. 저 그냥 대표적인 예시만 쓴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음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저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탈락에는 종류가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뉘어요. 모음 탈락이랑 자음 탈락입니다. 자, 모음 탈락, 그 다음에 자음 탈락이 있습니다. 자, 모음 탈락, 자음 탈락이 있는데 얘는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밑에 쓰세요. 칠판이 좁아가지고. 자, 여기서 보시면 모음 탈락에는 크게 2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탈락하는 거, 동음 탈락이라고도 하는데요. 탈락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으가 날라가, 으가 아어 만나가지고 날라가는 으탈락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시도 좀 써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집에 가라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는 가 뒤에 원래 아라라고 하는 애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가 아를 만나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탈락하는 거야. 그래서 가라로 쓰잖아. 그치? 이런 애들을 우리가 탈락 중에서 아탈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으탈락은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맞춤법 할 때 나오는 친구 있잖아. 김치를 담가야 담궈야. 담궈야 가야. 가지. 그때 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 자, 탈락은 으탈락 할 때 담그아 예시를 씁니다. 자, 만났을 때 으가 탈락하는 거야. 그럼 얘가 줄어서 담거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 담가. 으가 날라가니까 담가. 이해돼요? 이런 애들이 이제 지금 모음 탈락에 해당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음 탈락 또 있습니다. 자, 다음 탈락에 뭐가 2가지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리을 탈락 그리고 또 히읗 탈락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얘도 그냥 떠올려보세요. 얘는 솔직히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예시를 알아두는 게 더 좋아요. 자,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지. 나는 지금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야 라고 했어. 그러면 원래 어간이 날다야. 그지? 날다에다가 뒤에 어미 는이라고 하는 애가 붙었어. 근데 이거 쓸 때 우리 날는이는 안 쓰잖아. 뭐라 써?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리을이 하나가 이렇게 날아갔어. 이런 애들을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리을이 하나 날아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히읗 탈락은 이런 거야. 얘는 차이가 있어. 얘는 표기에서도 적용이 된다. 근데 얘는 표기에 적용이 안 돼. 자, 봐봐. 자, 나 기분이 좋아 했을 때 좋아라고 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좋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읗이 하나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물론 표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을 히읗 탈락이라고 하죠. 네.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이런 애들이 있다. 지금 이게 탈락이에요. 간단하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첨가는 뭐 자음 첨가랑 모음 첨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너희들이 익숙한 니은 첨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쓸게요. 반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자,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 잠깐 지우고 쓸게요. 자, 니은 첨가는 아셔야 됩니다. 얘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을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얘들아 기억해봐. 자, 일단은 첫 번째 조건. 얘는 2개의 단어가 2개의 어근이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자, 얘들아 다시. 어근이 2개가 합쳐졌다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어라 그러니?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야. 일단 크게는 복합어인데, 그치. 복합어 중에서 얘가 조사, 접상하나 이런 애들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랬을 때는 합성어라고 보는 거고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야 된다는 대존재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말이 있겠지. 앞에 있는 어근이 뭐가 있어야 되냐? 받침이 있어야 돼. 받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두 번째 단어의 말은 이야여요유. 다시 이야여요유. 이런 애들이 왔을 때 니은 첨가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얘는 예시 하나 봐드릴게요. 니은 첨가의 대표적인 예시. 식용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식용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 조건 만족하는지 보세요. 1번 조건 만족해요? 만족하죠. 식용 플러스 유잖아. 그지? 합성을 한 얘기야. 됐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말에 보세요. 앞에 있는 말에 뭐가 있어? 받침 있지. 그지? 되지? 그 다음에 뒤에가 뭘로 왔어? 유, 이야, 여요? 유로 왔잖아. 그랬을 때는 니은이 추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추가가 돼서 최종 형태 발음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만 적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비어있는 이응 자리 올라가죠? 시경까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첨가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식용유. 오케이? 이런 애들이 니은 첨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일단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반푼이짜리 모음이에요. 모음은 모음인데 모음의 기능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모음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죠. 혹은 영어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J처럼 표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W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O나 U 이렇게 쓰는 애들을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애들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것은 예시, 얘도 예를 가지고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꽃 피어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발음은 뭐가 맞아요? 그대로 하시면 되죠. 피어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음할 때 꽃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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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여로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 만들어진 까닭이 있어요. 얘가 왜 그렇게 만들어진 거냐? 여는 이중 모음이에요. 발음할 때 혀의 이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뀐다 이 말이죠. 자, 이 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플러스 어가 붙여가지고 이어. 자, 천천히 해보세요. 이어가 합쳐져가지고 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모음 이가 첨가돼가지고 최종 형태 여가 되는 거예요. 자, 슬슬 혼란이 오죠? 자, 여기 피어가 원래 이런 형태였어. 근데 여기다가 얘들아 뭘 추가했어? 반모음을 추가해서 뭘로 만들었어? 여로 만들었어. 여로 만들면 발음이 어때? 좀 더 편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어로 하는 게 맞는데 피여로 해도 된다는 거야. 이런 걸 반모음 첨가라고 해요. 예, 첨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축약. 축약은 사실 뭐 너네들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거센 소리 대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거센 소리 대기. 자, 거센 소리가 일단 뭔지는 알아야겠지? 거센 소리. 자, 거센 소리 대기는 일단 거센 소리 무슨 파티? 치킨 파티로 외웁니다. 치킨 파티가 거센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건이 뭐 직인 바디라 그래요. 외울 때 직인 바디에 히읗이라고 하는 애가 만나가지고 얘가 치킨 파티. 치킨 파티가 무슨 소리니까? 거센 소리니까. 이런 애들이 거센 소리 대기입니다. 자, 예시 가지고 좀 써볼게요. 맏형. 자, 첫 번째 형아. 발음할 때 뭐라 그래요? 맏형이죠. 그쵸? 맏형이죠. 자, 디귿, 히읗, 만났어. 획을 추가해준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연음까지 해서 막혀져 같이 추각돼가지고 맏형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제가 여기서 막 얘만 가지고 아시죠? 이거 하나가 시험범위잖아요.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간단하게 개건만 한 겁니다. 여튼 이런 걸 우리가 음 변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37번으로 갑니다. 지울게요. 37번. 솔직히 고2 됐으면 이거 안 나오면은 걱정해야 돼. 진짜로. 자, 조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사가 하는 역할에 따라 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제일 기본이 되는 거 어떤 문장 성분에 자격을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다시 자격을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무슨 조사? 격조사. 왜냐?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게 격조사야. 격조사 종류 많지. 문장 성분의 종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이런 애들 있잖아. 거기에 말만 붙이면 돼.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다 쓰진 않고요. 여기에 얘 역할만 쓸게요. 자격을 부여해주는 격조사고 대표적인 친구들의 자 이거 대답 잘하나 보자. 주격 조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주격 조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주격 조사 뭐 있어? 시킨다. 자, 민준아, 주격 조사가 뭐 있어? 네. 민준이가 대답을 한다. 들었죠? 가 있죠?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어요? 이 있죠? 얘들아 더 있잖아. 은는도 있잖아. 넘어간다. 얘들아, 은는은 주격조사 아닙니다. 물론 주어를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럼 은는은 뭐냐? 두 번째 있는 친구예요. 자, 특정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보조사가 있습니다. 얘는요, 특정한 뜻을 더해주는 친구인데 거기에 은는이 들어가요. 은는은 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잖아. 자, 뭐 했어? 뭘로 할까? 자, 우리 수업 시간이 2시인데, 자, 2시 1분까지 선생님이 봐준대. 그래서 너까지는 통과, 너는 통과야? 근데 너부터는, 너는 안 돼. 2시 2분에 온 친구한테 너는 안 돼. 라고 했어. 그런 한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보조사입니다. 알아두세요. 주격조사 아닙니다. 자, 주격조사는 이가. 그러면 이어서 뭐 좀 더 해보면 주격조사 말고 목적격조사, 을을 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더는 안 쓸게요. 보조사 좀 더 쓸 수 있죠. 보조사는 특정한 뜻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지. 이러면 기분이 나빠, 약간. 자, 친구가 간식을 주는데,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도 먹어. 이렇게 하면은 다른 친구 주고, 그래, 너도 먹어. 이런 뉘앙스면, 원래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되는데, 너도 약간 선심 써서 내가 해줄게 정도의 의미잖아. 추가의 의미. 그런 애들을 우리가 보조사라고 해요. 근데 역으로 이러면 기분 좋지. 너까진 먹어. 너까지 한정해 주는 거야. 내가 마지막이잖아. 그런 애들을 우리가 보조사라고 그래요. 뭐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이 중에 대표적인 애만 쓴 겁니다. 자, 격조사, 보조사 하나 더. 접속조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접속조사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다른 문장 성분이랑 다른 문장끼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 사과와 배 이런 식으로 와가라든지 아니면 뭐뭐랑 사과랑 배랑 귤이랑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이 있어. 난 뭐뭐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사에 뭐 있다고?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다시 쓸게. 접속조사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겠지. 되죠? 다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이런 애들이 지금 조사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38번이랑 39번은 세트입니다. 사실 세트 문제인데요. 38번부터 먼저 볼게요. 좀 지울게. 38번에 보시면 문장의 정의가 있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건 일단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의문, 음절, 단어, 문장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문장 그중에 좀 큰 단위예요. 그러면 문장은 적어도 안에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이 특정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뭐 감정, 의견을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완결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최소 내가 완결되어 있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단위로 표현하고자 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해요. 다시 나의 생각, 감정, 의견을 완결된 형태로 표현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성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 한 거예요. 자,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두 가지 성분. 당연히 너희들 그냥 머릿속에 아무 문장 만들어봐. 내가 걷는다. 자, 내가 주어지. 걷는다, 서술어.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주어랑 서술어의 구성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자, 그럼 하나 더. 이 주어, 서술어의 구성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 글자로. 영어에서도 얘기하죠? 절이라고 합니다. 자, 주어 서술어를 갖다가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절에 따라가지고 문장의 종류가 나뉘잖아요.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명사절, 서술절 뭐 이런 애들. 자, 여튼 자 이런 게 그 구조야. 근데 39번에 보면 알겠지만 그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종류 3가지를 써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그냥 39번도 같이 이어가서 써볼게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공통된 건 공통된 걸로 쓸게요. 누가 무엇이로 다 시작합니다. 누가 무엇이라는 게 주어 자리란 얘기예요. 사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주어 자리는 정해져 있고 뒤에 있는 서술어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동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가 어찌하다. 이 말은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달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떠어떠한 상태이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여기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냐면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형용사, 내가 멋지다, 내가 예쁘다, 내가 강하다, 약하다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 어떠하다인 거고요. 특이한 게 여기까지는 영어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식, 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명사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 간단하게 이다만 쓸게요. 자, 명사 플러스 이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나는 학생이다. 학생 품사 명사예요. 명사인데 서술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여가지고 서술어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튼 자, 이런 애들로 문장의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다. 지금 이게 뭐 한 거냐면 39번까지 한 거예요. 그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3가지에 대해 서술어라고 했는데 그거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늙다하고 젊다의 품사 구분하기. 이거는 밑에 이어가지고 그냥 써볼게요.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품사 구분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정의에 따라 가지고 일단 직관적으로 풀어볼 수도 있어요. 볼게요. 늙다, 다음 쪽 얘들아, 늙다하고 젊다. 근데 그냥 선생님 화면 보는데, 자, 늙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움직임이 있니 없니? 있니 없니? 잘 생각해봐. 사람은 늙어가는 거야. 점차 늙은 걸로 향하는 거라고. 얘는 따지면 동작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하게 된다. 점점점 늙어가는 거야. ing. 근데 젊은 거는 점점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젊은 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는 특정한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미 알 수 있어. 늙다는 동사야. 젊다는 형용사야. 근데 이걸 왜 물어보냐? 늙다, 젊다가 보통 단위 관계, 서로 반대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뭐는 다르다? 품사는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헷갈리시면 이거는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3가지 정도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거 2학기 첫 번째 시험 볼 때 보통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1학기 마지막 시험 볼 때. 자, 일단은 씁니다. 명령형, 그 다음에 청유형, 그 다음에 현재형. 자, 명령형, 청유형, 현재형 있었을 때 여기 위에다 그냥 쓸게. 동사, 형용사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이거예요. 명령형, 청유형, 현재형. 동사는 웬만하면 다 돼. 형용사? 안 돼. 웬만하면 안 돼. 그럼 해볼게. 자, 동사, 형용사 있어. 명령형. 자, 좀 제일 어색한 걸 생각해보세요. 늙어라. 오케이. 늙자, 늙는다. 확실한 건 현재형이에요. 되죠? 동사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형용사, 젊다, 젊어라. 쓰긴 하는데 잘못 쓰는 거긴 해요. 젊어라. 젊자. 이건 진짜 아니잖아. 젊는다. 현재형이 못 쓰거든요. 이거 원래 형용사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현재형에서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형용사를 갖다가 현재형을 쓰려면 그냥
원래 기본형으로 쓰잖아요. 예쁘다, 멋지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여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늙다, 젊다의 품사 구분하는 것까지 문법 내용 했어요. 앞에서 언급할 게 좀 많아가지고 했습니다. 자, 하고 남은 시간 동안 내 생각에 과정집은 못 나가겠다. 과정집은 못 나가고요. 과정집 내용에 보시면은 그냥 화면에 보세요. 보시면 61쪽에 달을 보시면 서경 배곡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메인 교과서 독해 원리 할 때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정집 풀이 겸 진도 겸 해가지고 국어 개념면에 그 독해 원리로 갑니다. 독해 원리에서 저번 주에 고려가요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몇 쪽이야? 82쪽. 자, 마저 기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82쪽이고요. 동동.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고려가요입니다. 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불렸던 노래를 갖다가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려가요에 빼놓을 수 없는 형식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일단 고려가요 기억해볼게. 몇 음보? 3이야, 4야? 다시. 자, 고려가요 3음보 손. 자신 있게. 3음보, 고려가요 4음보. 얘들아, 뭔데? 뭐라고? 자, 3음보야, 4음보야. 3이지. 헷갈리시면 제가 고려시대는 3음이라고 기억하시고 조선시대는 4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고려가요는 3음보입니다. 3음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고려가요는 한 연이 끝날 때마다 비슷한 구절이 같이 와요. 얘네들을 뭐라고 하지? 후렴구라고 해요. 그리고 이 후렴구가 연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분연체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고려가요 외울 때 뭘로 외웁니까? 컵라면으로 외웁니다. 컵라면 물 붓고 몇 분 후? 3분 후에 먹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외워요. 그래서 고려가요 3음보 분연체 후렴구 이렇게 외웁니다. 네, 여튼 그렇게 외우는 거 하나 있고 다시 고려가요 중에서 동동 해볼 겁니다. 이거는 고등부 이제 한 2학년쯤 올라가서 보통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인데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해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자, 동동 밑에 개관부터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뭐 악학개명에 실려있는 작자 미상의 체크 고려가요. 고 분절체 형식. 얘들아, 분절체나 분연체나 분장체나 같은 말이야. 연이 나눠졌다 이 말이야. 자, 분절체 형식과 뭐를 쓰고 있다? 후렴구 사용 등에서 고려가요 형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했었어요. 제가 저랑 첫 번째 수업을 같이 한 친구들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을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원령체 형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원령체 혹은 달거리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시가 월별로 전개가 되어 있다는 거야. 1월, 2월, 3월, 4월 다시 그런 걸 얘들아 무슨 체라고 하는데? 원령체 중요하다. 원령체라고 표현합니다. 아, 1월, 2월, 3월, 3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원령체고요. 그래서 민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징적인 게 우리가 그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그래서 그거를 달별로 해야 되는 그런 세시풍속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너 좋아야. 너 좋아, 너 사랑해, 너 보고 싶어. 야. 그래서 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송축, 당신에 대한 축복, 그리고 네가 없으니까 외롭다라는 거죠. 고독의 비애 또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임 얘기가 빠지질 않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임에 대해서 어떤 걸 바치느냐, 아니면 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기의 처지가 뭐 같냐라는 거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볼게요. 동동. 자, 제목이 동동인 까닭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후렴구에 있는 걸 따라온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색깔로 체크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다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체크해두세요. 자, 첫 번째 연이 끝나고 뭐가 나왔어? 아으 감탄사. 동동다리 아으 동동동 이 얘기인데 자, 이 동동이 뭔지 아시면 좋겠다. 이게 제목으로 그대로 간 거야, 얘들아. 동동, 둥둥 무슨 소리일까? 악기 중에 타악기? 북소리야. 그래서 동동은 북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북소리에 소리를 따라한 거니까 의성어를 써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북소리 의성어를 써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가 보세요. 한 연이 끝난다. 아으 동동다리, 아으 동동다리 해석 안 할 거예요. 한번 하고. 자, 얘는 한 연이 끝날 때마다 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지?
후렴구지. 자, 얘가 후렴구인 거야. 후렴구를 뭐 써가지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안 쓸게. 운율 형성한다. 그리고 하나 더. 주제 강조? 할까 안 할까? 여기는 관계없어. 왜냐면 후렴구의 내용이랑 동동동 이거랑 임에 대한 감동을 얘기하는, 사랑 얘기하는 거랑 관계없거든. 주제 강조는 아니고. 얘가 해주는 중요한 역할 뭐라고요? 연을 구분해준다. 분, 연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연부터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덕이란 곰배의 잡잡고, 복이란 님배의 잡잡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거, 복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긍정적인 겁니다. 덕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잖아. 은덕을 쌓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그 다음에 복도 당신을 위해서 빌어주는 복인 거잖아, 그지? 긍정적인 것들이야. 그거를 받잡고 어디? 곰배. 저번인가 외웠어요. 나오죠? 자, 원래는 임비, 곰비야. 근데 순서가 바뀌었네. 얘가 뒤, 얘가 앞. 자, 바친다라는 거야. 바친다. 뭐를? 뒤에 바친다. 그리고 앞에는 뒤에는 덕을 바치고 앞에는 복을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생략됐어. 누구한테 바치는지가 생략이 되어 있어. 좀 써놓을게. 첫 번째는 신령님이야.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먼저 이제 신적인 존재한테 신령님한테 덕을 바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누구니? 복을 바치는 우리 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해석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나 보통 임금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임을 갖다가 임금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뭐 하겠다? 신한테는 덕을 바치고 임금님한테는 복을 바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예의를 표하는 그런 첫 번째 시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덕이여 복이여 하늘 나아라 오소이다 했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덕과 복을 한데 혹은 여기서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하는 것을 진상하러 오십시오. 진상하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바치러, 받으러 오소이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덕과 복을 받으러 한 대 받으러 오십시오. 처음에 예의 차리는 표현이에요. 아직 달 표현 시작 안 했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 1월, 2월, 3월 했는데 정월이 얘들아 1월이야. 그래서 1월, 2월, 3월 그 이유는 체크 안 할게요. 4, 5, 6월, 7월, 8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서 뭐 하는지를 좀 볼 텐데 딱 한 번만 쓰겠습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월별로 나누는 채를 우리가 무슨 채라고 한다? 월령체 형식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 월령, 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 걸 세시풍속이라 한다 했습니다. 세시풍속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볼게. 1월 달에 날인물은 너네들이 모르겠으면서 나는 알겠는 건 안 쓸 거야. 자, 1월 달에 날인물은 무슨 물? 시냇물이잖아. 자, 1월 달에 시냇물은 아으가 계속 나와. 이거 감탄사 무시할게요. 자, 어저녹죠 하는데 얼고 녹고 하는데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보는 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이야. 물은 얼기도 녹기도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자, 근데 뒤에 봤을 때 누리는 해석되시나요? 누리는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이 몸이 홀로 멸셔. 네 몸이 홀로 녀다는 살아가다라는 뜻이죠. 홀로 살아가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포인트, 이 물이랑 나 이 한 몸이랑 대비해가지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비교하는 거야. 사실 이 물은 뭐가 있어? 지 마음대로야. 자유가 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임도 없이 혼자 이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서 살고 있잖아. 그지? 그런 나의 모습이랑 물의 모습이랑 서로 대비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나의 상황이랑 대비가 되어서 나의 정서, 외로움의 정서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시죠? 설명 더 안 해도 되죠?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아우동동다리 이런 얘기고요. 2월 보름에 여기서 나오는 보름에는 다 보름달. 보름이야. 자, 2월 보름달에 높이 현은 혀다라는 뜻이죠. 높이 켠 등불 다호라도 외웠어요. 같구나 라는 뜻이죠. 자, 등불 같구나. 내가
잘 봐. 만인을 비추실 즈이샤다 나온다 그랬죠. 자, 만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실 즈이샤다. 아까 나왔지. 아까는 즈을이었어. 얘는 뭘까? 모습이셨다라는 뜻이지. 즈이, 모습. 자, 그럼 얘들아 무슨 뜻이야? 자, 저기 보름달에 높이 켜져 있는 등불과도 같다. 그래서 만인을 비추실 것이다. 세상 온 누리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해서 예찬한 거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인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구에 대한 얘기야? 임을 빗댄 표현이야. 당신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얘가 사실 세트예요. 자, 3월 달에 나면서 개하다. 그 꽃이 피는 걸 개화라고 하죠. 그때 개예요. 자, 개한, 아으, 만춘, 늦은 봄에 돌외꽃이요. 돌외꽃은 진달래꽃이에요. 다시. 자, 3월이 되면서 만개한 진달래꽃이요. 남이 불올, 즈을 디녀 나섰다. 또 나왔네. 남이 불올, 부러워할. 해석 안 되면 적으세요. 부러워할. 즈을 안 써도 되겠다. 앞에선 즈이고 여기서는 즈을이잖아. 모습을. 그지? 모습을 디녀. 진이고 9개월 적용 안 된 거예요. 진이고 나셨다. 진이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진달래꽃과 또 같은 이미, 임금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 외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등불이나 뭐 진달래꽃이나 다 누구를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당신. 이미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진달래꽃이랑 그 등불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서 너가 한마디로 뭐 하다? 대단하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걸 좀 말을 바꿔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임에 대해서 뭐 하는 내용이 나와? 예찬. 아, 뛰어나다. 우리 임이 최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를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냐? 이런 시어들이 있죠. 얘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 다음 쪽 넘길게요. 뭐 4월, 5월, 6월 이렇게 쭉 있어요. 약간 이야기처럼 그냥 보시면 돼요. 각각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4월에 안이 입고 오시는 곧꼬리세요. 자, 곧꼬리세요. 곧꼬리. 읽으셔야 돼요. 곧꼬리, 꾀꼬리입니다. 자, 꾀꼬리세요. 자, 무슨다? 어찌하여? 무엇하여? 라는 뜻이야. 무엇하여 녹사님은 넷 나를 잊고 신겨. 자, 녹사, 푸를 녹자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근데 이 녹사라고 하는 게 벼슬이야. 어떤 직책의 이름을 갖다가 녹사라고 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벼슬 이름이냐? 이게 바로 임이야. 내가 사랑하는 임, 녹사님은 자, 옛날에 나를 잊고 지내시는구나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또 대비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꾀꼬리는 시간이 지나도 그 4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안이 있고 와. 꾀꼬리는 와. 근데 누구는? 내가 사랑하는 임은 나를 잊고 오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로 대조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얘도 뭐라고 할 수 있냐? 꾀꼬리새도 나의 외로운 정서를 대비해서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쓸게요. 객관 상관물. 그래서 쭉 그런 얘기야. 5월달, 5월 5일 단오예요. 그네 타고 청포에 몇 감고 뭐 그런 날 있잖아요. 옛날에. 자, 그런 날을 옛날에 수린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단오날이에요. 단오날. 자, 단오날에 아침 약이 있어. 먹는 약 맞아. 약을 즈문해. 자, 외웠던 거 얘들아 써먹어라. 즈문 숫자 천이야. 자, 천년이라고 하는 해를 장수 오래 존재하다. 장존하실 약이라 받잡노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임한테 약을 바칠 거야. 근데 뭐 그런 약이 있겠지. 옛날에는 불로초처럼 아주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 약을 당신한테 좋다라고 해서 오래 산다는 약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약은 내가 너한테 나의 뭐를 표현하는 수도 아니야? 나 너를 너무 사랑해.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나 너에 대해서 진심이야. 정성이지. 사랑하고 정성을 표현하는 소재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런 게 비슷하게 또 나와요. 자, 이 작품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열심히 외워놓은 고어가 너무 많이 나와. 자, 볼게요. 6월달 보름달에. 자, 별해 별원 빛 다호라. 자, 나왔지? 별해
뭐였을까? 외운 거 중에 벼랑해. 그치? 자, 벼랑해야 낭떠러지에 이 말이지. 벼랑해 버려진 빛, 리얼 빛. 이 빛 다호라. 빛 같구나. 중요하다. 빛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빛 같구나. 돌아보실 님을 적공 존니노이다. 자, 돌아보실, 뒤에 한번 돌아보실 누구? 임. 이어 적게 한 거야. 님을, 사랑하는 님을 뭐 한대? 적금,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잠깐 존니노이다.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 사람은 빗댄 거야. 내가 어떤 처지와도 같대? 벼랑 끝에 버려져 있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뭐 같대? 머리빗 같대. 누가? 내가. 왜? 이미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이해돼?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빗댄 표현이라는 거야. 밑에 나오니까 안 쓸게요. 임한테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 표현을 빗이라고 하는 거죠. 내 처지가 그래서 이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달 보름에 백종 배하여 두고. 여기도 해석 어려워. 자, 백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 재물 바치는 제사. 제사를 무언가를 바칠 때 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할 때 무언가를 받쳐두고 이렇게 쫙 깔아두고 배하여 두고 님을 한데 여가져 원을 비잡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님 계속 임이야. 앞에서 나오는 얘랑 똑같은 거야. 임과 한데 한 곳에서 여다 가다 살아가면 원을 비잡노이다. 이때 이 한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원은 소원을 할 때 그 원자예요. 나의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소원은 임과 함께 한 곳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거를 비잡노이다. 빌겠다. 그러니까 뭔 얘기야? 제사상 딱 차려놓고 거기에 소원 빌기를 나 너랑 함께 하고 싶다. 계속 그런 얘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8월달 보름에 이 구절 중요합니다잉. 자, 8월 우리 민족 대명절 갑에 한가위 그러니까 추석이야. 그래서 한가배라고도 하잖아요. 자, 한가위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가위에 날이 마른. 자, 한가위 날이 지마는 이런 뜻이야. 한가위 날이 왔대. 근데 님을 님을 모셔 여곤 지내는 것이 오늘날의 가배셨다. 자, 무슨 얘기냐? 너를 모셔야지만 한가위다 라고 얘기한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미 없는 상태로 한가위 시기가 찾아왔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럼 그게 한가위야 아니야? 아니래. 왜? 너가 있어야지 비로소 한가위다. 그러니까 너랑 함께하는 명절이어야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구절이고요. 쭉 갈게요. 다음 쪽에 9월달. 자, 9월 9일에 또 약이라 먹는 향화라고 했어. 아까 임을 위해서 장존하실 뭐 약을 바쳤다 그랬지? 그거랑 비슷한 역할이야. 황화라고 하는 것은요. 누를 황자 생각하시면 돼요. 노란색 꽃 국화 있거든요. 자, 국화예요. 자, 국화 꽃이 안에 드니 셰셔 감안하여라. 자, 무슨 뜻이냐? 여기 어렵지? 자, 꽃이 안에 마음 안에 드니까 셰셔는 초가집이야. 초가집이 감안하여라. 감안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말을 좀 바꿔볼게. 고요하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 9월 달에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해. 아, 꽃은 이렇게 폈는데 이 초가집은 고요하네. 누가 없으니까? 이미 없으니까 고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10월 달에 점이염 바렸다요라. 꺾어버리신 후에 디니실 분이 없으셨다. 라고 했어요. 이 바랏 이 친구 있죠? 중요해요. 앞에 있는 빛이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자, 일단 쓸게요. 얘는 보리수 나무예요. 자, 10월 달에 점이연. 얘들아, 그 정육점 같은 데 가면은 고기를 점인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 민지 만드는 거. 그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고기 덩어리 있지. 그거 만들 때 점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똑같아요. 엄청 자른 거야. 뭐를? 보리수 나무를 자른 거래. 근데 그거 같대. 근데 그렇게 보리수 나무를 잘게 자르면 쓸데가 없거든요. 쓸데가 없어. 그래서 꺾어서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한 사람이 없으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엄청 잘게 잘라진 보리수 나무는 어느 그분 하나도 가질 사람이 없어. 불필요한 존재야. 이게 뭘까? 나의 처지가 그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앞에 있는 빛이랑 같은 의미예요. 자, 거의 다 있다. 자, 11월 달에 봉당 자리에 한삼 두퍼 누워. 한삼이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한삼 그 자체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홑바지, 저고리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홑이불 같은 거예요. 얇은 거. 얇은 적삼을 두퍼 베고 누워가지고 슬흘 살아온겨 고운님 스시옴 열셔. 자, 슬흘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슬프다 이 얘기예요. 자, 밑에 보면은 나와 있어. 여기 봐봐. 슬프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보통 슬프다 정도로 해석해요. 그래서 슬프구나. 고운 사랑. 이것도 임이겠지? 이임과 스시옴 열셔.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야. 외로이 여다. 벌써 이 시 하는데도 여다라는 단어가 한 3번 나왔죠? 여다가 살아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슬프게도 고운임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내가 그 얘기고요. 자, 마지막이 특이한데 별표 한번 할게요. 12월 달. 그래서 이 사람의 결과는 최종 엔딩은 배드 엔딩이야. 자, 봐봐. 이 사람이 임을 엄청 사랑하잖아?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12월 달 분디 남가로 기억나니? 중세국어 외울 때 얘는 남간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남간 할 때 그 남간인데 얘는 나무예요. 분디나무. 분디나무가 있어. 분지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분지나무 갓곤 나을 반인 젖다오라 라고 했어. 자, 무슨 얘기냐면 분디나무로 깎은 까지 분디나무로 만든 반은 그 밥상 생각하시면 돼요. 반상에 있는 중요 같구나. 자, 분디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밥상에 위에 있는 젓가락이 한자어로 젓가락 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젓가락 같구나. 갑자기 젓가락 얘기 왜 하냐? 뒤에 보세요. 자, 님의 앞에 들어서 어린오니까지. 자, 내가 젓가락이야. 보세요. 내 정성과 사랑을 잔뜩 담은 젓가락이 있죠. 그 젓가락을 반상 위에 딱 펼쳐가지고 딱 놓고 너한테, 임 앞에 짜잔 반상 드세요. 나의 정성이지. 그걸 바쳤어. 님 앞에 들어가지고 어린오니, 바치노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임이 먹어야 되잖아. 임을 위해서 줬잖아. 누가 먹냐면 다른 손님이야. 여기서 부정이야. 다른 손님이 가져다 무르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딱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그 젓가락을 짚고 입에다 가져다 물었다는 얘기야. 봐봐. 무르옵나이다.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도는 뭐냐? 결국에 이 사람이 그 임과의 재회나 만남에 대해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야. 오히려 다른 남자랑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걸 다른 남자가 젓가락을 가져갔다. 이런 표현으로 소용을 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결국 임과의 재회에 대해서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되게 애매하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2월 달에 대한 동동 얘기고요.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힘들까? 일단 마무리할게요. 뭐 하기가 너무 애매하네. 서경별곡은 이제 뒤에 가져가지고 마저 하는 걸로.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